머리 없는 시신이 담긴 회색 여행 가방,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범죄 행각. 캐나다에서 머리 없는 시신이 든 회색 여행 가방이 발견되었다. 그 출처는 불분명했고 희생자의 신원도 밝혀지지 않았다. 캐나다에서 프랑스, 그리고 독일까지 이어진 치열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오늘 영상에서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현병 살인마의 이야기를 파헤쳐본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2012년 5월 29일 오전 9시 30분,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아파트 청소부가 쓰레기를 버리러 건물 뒤편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회색 여행 가방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구더기들이 가방 밖으로 기어나오고 있었다. 처음에 청소부는 어떤 주민이 반려동물을 죽였다고 생각했고 호기심에 여행 가방을 열어보기로 했다. 그러나 지퍼를 여는 순간 그는 경악하며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여행 가방 안에는 머리와 팔다리가 모두 없는 남성의 몸통이 들어있었다. 같은 날 캐나다 오타와에 위치한 보수당 본부로 악취를 풍기는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다. 접수 담당자가 소포를 서명 후 개봉했을 때 그 안에는 부패한 인간의 왼발이 들어있었다. 같은 시각 캐나다 우체국은 자유당 본부로 보내진 또 다른 수상한 소포를 가로챘다. 충격적이게도 그 안에는 썩어가는 왼손이 들어있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마치 공포 영화처럼 보도했고 캐나다 전역은 전례 없는 잔혹한 범죄에 충격에 빠졌다. 그러던 중 경찰은 갑자기 한 끔찍한 영상을 떠올렸다. 사건 발생 며칠 전인 2012년 5월 25일 베스트 고어 사이트에 원 루나틱, 원 아이스픽이라는 제목의 11분짜리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는 침대에 앉아있는 백인 남성과 두 손을 머리 위로 든 채 완전히 나체 상태인 아시아 남성이 등장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지만 그 직후 백인 남성은 돌연 살인자로 돌변했다. 그는 아시아 남성을 아이스픽으로 여러 차례 찔렀다. 영상이 너무나도 잔혹했던 탓에 경찰은 처음에 조작된 것이라 의심했다. 그러나 이후 법의학 분석 결과 이 영상이 실제 살인 장면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캐나다 당국은 즉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여행 가방에서 나온 시신의 일부를 수습하며 용의자를 특정하고 살해 도구를 찾기 시작했다. 우체국과 쓰레기 배출구 주변의 CCTV 영상이 철저히 분석되었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유력한 용의자를 신속히 특정했다. 그 인물은 바로 29세의 루카 로코 마그노타, 어두운 과거를 지닌 남성이었다. 그는 1982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스카버로에서 에릭 클린턴 키스 뉴먼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특이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그의 어머니는 청결에 집착했으며 아들에게 손이 헐도록 쉽게 강요했다. 심지어 동물 학대까지 일삼아 루카의 반려토끼를 밖에 내다버려 얼어 죽게 만들었다. 어머니의 왜곡된 양육 방식으로 인해 루카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 6학년이 되기 전까지 학교에 보내지지 않았으며 학교에 가서도 바비 인형을 가지고 놀거나 여자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해 괴롭힘을 당했다. 1994년 루카의 아버지가 조현병 판정을 받으며 가정이 붕괴되었고 루카는 할머니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1999년경 루카 역시 환청을 듣기 시작했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의사들은 그에게 평생 약물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다고 진단했다. 2004년 퇴원 후 루카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수차례 직업을 바꾸다가 결국 성매매에 손을 대고 동성잡지 모델로 활동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2006년 그는 법적으로 이름을 루카 로코 마그노타로 변경했지만 이 변화는 그의 파멸을 막지 못했다. 2010년 12월 루카는 One Boy Two Kitten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영상에서 진공봉투를 이용해 2마리의 새끼 고양이를 질식사시켰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경악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정체를 추적하려 했지만 그는 얼굴을 철저히 가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끔찍한 영상 2편이 공개되었다. 하나는 고양이를 욕조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장면, 또 다른 하나는 노란 비단뱀이 살아있는 새끼 고양이를 통째로 삼키는 영상이었다. 공분이 폭발했다. 분노한 네티즌들은 집요하게 단서를 추적했고 마침내 루카가 범인임을 밝혀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그의 거처로 출동했지만 루카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카는 지속적으로 SNS에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 이러한 게시물을 토대로 네티즌 수사대는 그의 행방을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다. 2012년 봄 무렵 이들은 루카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루카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며 계속해서 추적을 피했다. 그리고 2012년 5월 27일 캐나다 경찰은 중국인 유학생 준 린이 갑자기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자는 준 린의 친구들이었다. 그들은 며칠째 준 린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준 린이 아르바이트하던 편의점에 가서 그의 소식을 묻자 점주는 준 린이 5월 25일 이후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경찰은 즉시 편의점 인근의 CCTV 영상을 확인했다. 보안 카메라에 따르면 준 린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5월 24일 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이었다. 그리고 준 린은 루카를 만났다. 1978년 12월 30일 33세였던 준 린은 중국 우한에서 태어났다. 2010년 그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기 위해 캐나다 콩코르디아 대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준 린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으며 본인의 성 정체성을 숨기는 동성애자였다고 말했다. 그는 여가 시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점주와 동료들의 눈에 그는 예의 바르고 성실한 청년이었다. 일을 시작한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을 정도로 성실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준 린이 근무하던 편의점은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아파트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었고 그곳은 경찰과 네티즌 수사대를 피해 루카가 숨어있던 장소였다. 그리고 CCTV에는 그날 밤의 상황이 찍혀 있었다. 2012년 5월 24일 밤 루카는 근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러 갔다가 근무 중이던 준 린과 우연히 마주쳤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잘 맞는다고 느꼈고 첫눈에 끌렸다. 그렇게 둘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좀 더 대화를 나누던 중 루카는 준 린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준 린은 이를 받아들였다. 5월 24일 밤 10시 17분경 루카의 아파트 앞 복도 CCTV에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준 린은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루카는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5월 25일 새벽 2시 06분 CCTV에는 루카가 혼자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찍혔다. 그는 준 린의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7분 후인 2시 13분 루카는 여러 개의 비닐봉지를 들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다. 20여 분이 지난 2시 47분경 루카는 지하 주차장의 CCTV에 포착되었다. 새벽 4시가 넘어서 그는 대형 쓰레기통에 비닐봉지와 회색 여행 가방을 포함한 여러 물건을 버린 후 오전 5시 전에 아파트로 돌아갔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루카가 유력한 용의자임을 확신했다. 즉시 루카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대중에 공개했다. 캐나다 당국은 인터폴을 통해 194개국의 적색 수배령을 발부했다. 동시에 경찰은 몬트리올의 아파트로 출동해 증거를 수집했다. 경찰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검은 고양이의 사체, 핏자국이 묻은 파란색 담요, 구겨진 카사블랑카 영화 포스터, 피 묻은 티셔츠, 다량의 약물 영수증, 훼손된 신체 일부, 샤워 커튼, 그리고 각종 무기를 발견했다. 또한 루카의 아파트를 수색하던 경찰은 매트리스, 냉장고, 테이블, 욕실 등 곳곳에서 혈흔을 찾아냈다. 루카의 범행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처럼 보였다.
이제 남은 문제는 단 하나였다. 이 살인범을 어떻게 체포할 것인가? 2012년 5월 27일, 루카는 가짜 여권을 사용해 프랑스 파리로 도주했다. 공항 CCTV에는 미키마우스 티셔츠를 입은 루카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는 오후 1시 24분에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흔적을 감췄다. 프랑스 경찰은 루카가 예약한 호텔을 추적했지만 그는 끝내 체크인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은 경찰은 파리 전역의 호텔을 샅샅이 수색했고 결국 그가 머물렀던 흔적을 발견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찰은 한 발 늦었다. 한편 루카의 모국인 캐나다에서는 5월 29일 정오 영상 초반에 언급된 대로 오타와의 보수당 본부로 부패한 왼발이 배달되었다. 동시에 캐나다 우체국은 썩어가는 왼손이 들어있는 또 다른 소포를 가로챘다. 5월 30일 회색 여행 가방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이 발견된 지 하루, 그리고 준 린의 친구들이 그의 실종을 신고한 지 사흘이 지난 날이었다. 마침내 캐나다 법의학팀은 여행 가방에서 발견된 시신이 준 린의 것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2012년 6월 3일, 루카는 프랑스 파리에서 독일 베를린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이 시점에서 루카의 사건은 유럽 전역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었다. 2012년 6월 4일 오전 8시, 독일인 카디르 42세는 그가 일하는 카페에 도착해 평소처럼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는 신문에서 루카에 대한 기사를 읽으며 어떻게 사람이 이토록 잔혹할 수 있는지 의아해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전 11시 54분, 루카가 그 카페에 나타났다. 카디르는 극도로 긴장했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다. 카페에는 총 36개의 좌석이 있었고 그는 루카를 25번 좌석에 앉혔다. 루카는 신문에 실린 수배자와 매우 닮았지만 자신감 넘치고 평범해 보이는 태도 때문에 카디르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청소를 핑계로 카페 안을 돌아다니며 몰래 루카를 관찰했다. 그리고 루카가 지명 수배 중인 범인임을 확신하자 그는 곧바로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했다. 오후 1시 37분, 중무장한 경찰들이 카페로 들이닥쳐 루카를 체포했다. 경찰이 루카의 독일에서의 송환 절차를 논의하는 동안 6월 5일 캐나다 전역에서 준 린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추가로 발견되기 시작했다. 특히 캐나다 밴쿠버의 스탠첼 초등학교로 오른손이 들어있는 의문의 소포가 배달되었고 또 다른 소포에는 오른발이 들어있었으며 이는 포트 셀커크 초등학교로 보내졌다. 조사 결과 두 소포 모두 몬트리올에서 발송된 것으로 밝혀졌고 안타깝게도 이들 역시 준 린의 신체 일부였다. 독일 경찰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캐나다 정부에 루카를 최대한 빨리 송환할 것을 요청했지만 어떤 민간 항공사도 그를 태우려 하지 않았다. 결국 2012년 6월 19일 캐나다 정부는 군용 수송기를 동원해 루카를 본국으로 이송해야만 했다. 7월 1일 경찰은 캐나다 몬트리올의 작은 연못에서 준 린의 머리를 발견했다. 경찰은 루카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했다. 그러나 취조실에서 루카는 무기력하고 나른한 모습이었으며 순종적인 태도로 바닥만 응시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그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다. 루카의 재판이 열리기 전 대중 사이에서는 큰 논쟁이 일었다. 아무도 왜 그가 준 린을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일부 사람들은 루카가 인종차별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었다. 다른 이들은 루카가 관심을 갈구했다고 추측했다. 이 이론은 꽤 설득력이 있었다. 실제로 다큐멘터리에서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루카는 준 린을 살해한 후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이 가설은 더욱 힘을 얻었는데 그 이유는 루카가 악명 높은 살인자로 세간의 주목을 받던 당시 그의 어머니 안나 요아임이 내 아들, 살인마라는 자서전을 출간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의 어린 시절과 숨겨진 일면을 다루고 있었다. 이 책이 발간되면서
루카는 더욱 큰 관심을 받았다. 2012년 6월 19일 예비 심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재판에서 루카는 1급 살인, 시신 훼손, 음란물 배포,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토록 끔찍한 범죄에 대해 내려질 수 있는 판결은 단 하나뿐이었다. 종신형. 재판에서 루카의 변호인은 그가 준 린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엘 박사는 루카와 그의 가족, 그리고 과거 담당 의사들과 약 40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 박사는 124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그에 따르면 루카는 최소 70개 이상의 가짜 SNS 계정을 만들고 자신을 마치 유명 인사처럼 칭송하며 스스로 팬덤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마돈나와 연애 중이며 마릴린 먼로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사는 루카가 조현병, 연극성 인격장애, 그리고 성도착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루카의 성격장애는 인정했지만 조현병 진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4년 12월 23일 8일간의 심리 끝에 배심원단은 루카에게 25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루카는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하지만 2015년 그는 스스로 항소를 철회했고 준 린의 가족에게 사과 편지를 쓰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2015년 말 수감 중이던 루카는 수감자 전용 데이트 사이트에 개인 광고를 올리며 평생의 반려자를 찾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안톤이라는 같은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와 연인 관계를 맺었다. 2년 후 두 사람은 감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는 캐나다 법에 따라 허용되었으며 단 부부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금지되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된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채널을 후원하는 의미에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범죄 이야기를 받아보세요. 그럼 다음 사건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